지금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떨림 속엔 분노보다도 더 깊은 감정, 믿을 수 없음이 숨어 있었다. 눈부신 조명이 내리쬐는 대강당, 아들의 임용식이 열리던 그날, 그녀는 한복 자락을 정돈하며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그리고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첫 순간이기도 했다. 며느리의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어머님,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더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꽂혔다. 수군거림, 웃음, 냉기. 그리고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가 탁 하고 부서졌다. 그건 단지 자존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모정의 마지막 파편이었다. 그래. 좋아. 그렇게까지 나오겠다면. 그녀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다.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윤 회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처럼 단호했다. 싹 다 밟아버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그날 이후 무너졌다. 그날의 진실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었다. 세상 누구보다 성실했고 남보다 조금은 더 고집스러웠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자. 올해 74. 평생 남의 밥 해먹이며 장사로 아들을 키워낸 여자. 남들이 복순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하던 사람. 그런 그 여인이 이제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복수의 화신이라 부르더군. 하지만 나는 복수한 게 아니야. 그저 되돌려받은 거야. 내 피, 내 시간, 내 인생을. 장미자는 서울 강남의 낡은 상가에서 시작해 인생을 통째로 건 여자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박준호 하나 믿고 버텼다. 세탁소 분식집 중고 가구점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통장 잔고가 늘 0에 가까워도 그녀는 한 번도 하소연하지 않았다. 우리 준호는 다를 거야. 공부 잘하니까 언젠가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버텼다. 그 믿음의 끝에 그녀는 결국 모든 걸 내줬다. 건물, 예금, 보험,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집까지. 아들 유학 보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날의 결정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몰랐다. 겨울 저녁 유학 보내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공항 입구에서 아들은 떠나기 직전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다녀와서 꼭 효도할게.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너만 잘 되면 됐다. 그 말이 저주가 될 줄 그녀는 몰랐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귀국했고 며느리 최가영과 결혼했다. 가영은 예의 바르고 똑똑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엔 늘 낯선 그림자가 비쳤다. 무언가 계산된 미소, 단정하게 정리된 말투. 처음엔 그게 교양이라 생각했다. 이후엔 냉정함이라 여겼다. 지금은 안다. 그건 단지 위선의 포장지였다는 걸. 임용식이 열리던 날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자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인생도 보상받는 거야.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믿음을 조롱했다.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나가세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망신당합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웃었다. 낄낄거렸다.
수군거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좋다. 대신 기억해라. 오늘 내가 나를 밀어낸 그 손으로 내 인생을 부숴버릴 거야. 식장을 나서던 순간 눈처럼 흰 조명이 등을 내리쬐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삼켜버릴 복수의 시작이 되었다. 윤 회장, 이제 봐줄 필요 없어. 싹 다 밟아버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고 서늘했다. 그날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놨다. 봄이었다. 장미자의 집 앞 벚나무가 유난히도 풍성하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마당 위로 흩날렸고 그녀는 마치 흩어진 기억을 쓸어 담듯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다. 이제 정말 다 잘 된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칠 전 아들 박준호가 교수 임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김밥을 싸서 시장에 나가고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금고를 열어 통장을 들여다봤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의 인생은 숫자와 계산으로 이어져 있었다. 통장엔 박준호 유학자금이라 적힌 도장이 있었다. 그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라도 조금 쉬자.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법이다. 그날 저녁 며느리 최가영이 찾아왔다. 가영은 명품백을 들고 있었다.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보았다. 반지 손가락에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러나 가영의 얼굴엔 식욕이 없었다. 어머님, 혹시 남은 예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왜 묻니? 아, 아니요. 그냥 준호가 요즘 좀 힘들어해서요. 학교 일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녀의 아들이 학교 일로 바쁘다는 말은 어릴 적부터 늘 자랑스러운 핑계였으니까. 그래, 얼마든지 필요하면 써라. 엄마 돈이 너희 돈이지. 그녀의 말에 가영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이 불안했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뒤 준호가 찾아왔다. 그의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나 이번에 논문 발표해야 하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1억 원이라니 그녀가 평생 모아온 돈의 절반이었다. 그래도 그게 다 공부에 필요한 거라면. 그녀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통장의 잔액이 줄어드는 숫자 소리가 귓가에 쓱 하고 베어들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 말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며느리는 점점 자주 찾아왔다. 새 옷, 새 가방, 새 향수. 그녀의 삶은 화려해졌는데 그에 반해 장미자의 집은 점점 텅 비어갔다. 어느 날 가영이 말했다. 어머님, 요즘 그 낡은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이 집을? 여긴 내 아빠랑 내가 같이 지은 집이야. 그래도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팔면 어머님도 편하게 사시고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느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다. 그저 미소로 넘겼다.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럼요, 어머님. 나중에요. 그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등 뒤엔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해 여름 장미자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이 조금 약하십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 명세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저 아이는 내 약함까지 계산에 넣고 있는 걸까?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집안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비누향에 섞인 향수 냄새.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다. 소유권 이전 동의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손끝이 얼었다. 이게 뭐야?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아, 그거 그냥 임시로 옮겨둔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요. 세금? 걱정 마세요. 금방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어느새 집안의 주인처럼 굴었다. 어머님, 이 가구는 너무 오래됐어요. 버리죠? 저건 내 아버지 생전 손수 만든 거야. 그래도 요즘은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죠. 며느리의 손이 가구 위를 스쳤다. 그 손끝이 지나간 자리엔 먼지가 아니라 냉기가 남았다. 며칠 후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그 부동산 담보대출 건은 잘 진행 중이십니다. 대출이요? 무슨 소리죠? 아드님 명의로 동의서가 제출돼서요. 부모님께서 공동 명의로 서류 서명하셨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거. 직원의 말이 끊겼다. 어머님 서명 있던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며칠 전 며느리가 가져갔던 서류 봉투 속. 그 안에 보험 변경 서류라던 그것. 그건 위조된 계약서였다. 그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메마른 눈빛.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여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선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내 인생의 값이니? 그녀는 중얼거렸다. 창밖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꽃잎들이 이젠 저주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예민? 가영이도 힘들대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니까 숨이 막힌대요. 그녀는 웃었다. 숨이 막힌다니 누가 숨을 막혔을까? 돈으로, 말로, 거짓으로. 엄마, 그래, 이제야 알겠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때부터였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건 그날 밤 낡은 금고를 열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들었다. 잔액은 28만 원.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제 남은 건 나 자신뿐이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볼까? 여름이 깊어갈수록 집안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햇살은 여전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냄새로 느꼈다. 씻기지 않은 기름 냄새,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거짓의 냄새. 그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거실의 오래된 시계, 서랍 속 아버지의 손목시계, 심지어 주방의 수저통까지도. 어머님, 이런 거 다 오래돼서 버려야죠. 이건 내 아버지가 직접. 그런 물건 들고 있으면 어머님만 더 힘드실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시계의 뒷면을 한번 쓸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 집에서 그녀가 가진 마지막 현실이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는 마치 주인처럼 웃고 있었다. 여기 어머님 집이세요? 한 친구가 물었다. 가영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이제 제 집이죠.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멎었다. 그녀의 귀가, 심장이 동시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금 뭐라고 했니? 가영이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아, 어머님 들으셨구나.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래요. 실제론 저희 가족집이니까. 서류상으로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내가 내 도장 몰래 찍었구나. 가영은 미소를 잃었다. 어머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준호 씨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 준호가 그랬겠지. 그녀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말라붙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가영이도 요즘 힘들대요. 힘들다고?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자꾸 의심하잖아요. 의심? 그녀는 냉소를 터뜨렸다. 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이라 부르니 이제 세상이 참 재밌구나.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 네 아버지도 죽기 전에 했었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얘기까지 왜 끌어와요? 넌 내 아버지의 땀 위에 서 있어. 그걸 잊은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준호가 말없이 일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윤태수? 오랜 친구이자 남편의 사업 동료였던 남자. 복순아, 괜찮냐? 괜찮을 리가 있겠니? 들었어. 내 집 명에 넘어갔다며. 그래. 이제 남은 건 내 이름뿐이야. 그럼 그 이름으로 다시 싸워야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 태수야. 이번엔 나 좀 도와줘. 내가 내 편이야.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이 마치 그녀의 눈물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이 말했다. 어머님, 이미 이전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요? 언제요? 3일 전에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제 돈은요? 계좌도 함께 이전됐습니다. 이제 아드님 명의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의 절망에 관심이 없었다. 며칠 뒤 동네 교회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다. 어머님, 뉴스 봤어요? 며느리분이 오피스텔 샀다던데요. 그녀는 웃었다. 그랬구나. 내 돈으로 말이지. 그녀는 그날 밤 가스레인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불꽃이 일렁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중얼거렸다. 불은 참 정직하다. 태우면 끝이 나지. 며칠 후 가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남편 없이 혼자였다. 어머님,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건 다 준호 씨를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논문 대필 돈으로 샀거든요. 그녀의 귀가 멎었다.
뭐라고? 그때 어머님 돈으로 논문 샀어요. 그래야 교수 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섰다.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너희는 내 돈으로 사기쳤다는 거니? 사기라뇨. 세상 다 그래요. 그냥 시스템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럼 이제 시스템을 부숴보자. 가영은 웃었다.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넌 모를 거야. 늙은 여자가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날 밤 그녀는 윤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시작하자. 뭘? 모든 걸. 내가 잃은 걸 되찾기 위해. 좋아. 내가 사람 붙여. 아니, 이번엔 내가 한다. 직접.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의의 온도였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남편의 낡은 장롱을 열었다. 안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하늘은 정의를 버리지 않는다. 남편이 생전에 쓴 글귀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어루만졌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하늘이 아니라 내가 정의를 보여줄 차례야. 여름이 깊어갈수록 지방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햇살은 여전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냄새로 느꼈다. 씻기지 않은 기름 냄새,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거짓의 냄새. 그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거실의 오래된 시계, 서랍 속 아버지의 손목시계, 심지어 주방의 수저통까지도. 어머님, 이런 거 다 오래돼서 버려야죠. 이건 내 아버지가 직접. 그런 물건 들고 있으면 어머님만 더 힘드실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시계의 뒷면을 한번 쓸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 집에서 그녀가 가진 마지막 현실이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는 마치 주인처럼 웃고 있었다. 여기 어머님 집이세요? 한 친구가 물었다. 가영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이제 제 집이죠.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멎었다. 그녀의 귀가, 심장이 동시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금 뭐라고 했니? 가영이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아, 어머님 들으셨구나.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래요. 실제론 저희 가족집이니까. 서류상으로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내가 내 도장 몰래 찍었구나. 가영은 미소를 잃었다. 어머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준호 씨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 준호가 그랬겠지. 그녀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말라붙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가영이도 요즘 힘들대요. 힘들다고?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자꾸 의심하잖아요. 의심? 그녀는 냉소를 터뜨렸다. 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이라 부르니 이제 세상이 참 재밌구나.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 네 아버지도 죽기 전에 했었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얘기까지 왜 끌어와요? 넌 내 아버지의 땀 위에 서 있어. 그걸 잊은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준호가 말없이 일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윤태수? 오랜 친구이자 남편의 사업 동료였던 남자. 복순아, 괜찮냐? 괜찮을 리가 있겠니? 들었어. 내 집 명에 넘어갔다며. 그래. 이제 남은 건 내 이름뿐이야. 그럼 그 이름으로 다시 싸워야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 태수야. 이번엔 나 좀 도와줘. 내가 내 편이야.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이 마치 그녀의 눈물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이 말했다. 어머님, 이미 이전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요? 언제요? 3일 전에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제 돈은요? 계좌도 함께 이전됐습니다. 이제 아드님 명의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의 절망에 관심이 없었다. 며칠 뒤 동네 교회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다. 어머님, 뉴스 봤어요? 며느리분이 오피스텔 샀다던데요. 그녀는 웃었다. 그랬구나. 내 돈으로 말이지. 그녀는 그날 밤 가스레인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불꽃이 일렁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중얼거렸다. 불은 참 정직하다. 태우면 끝이 나지. 며칠 후 가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남편 없이 혼자였다. 어머님,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건 다 준호 씨를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논문 대필 돈으로 샀거든요. 그녀의 귀가 멎었다. 뭐라고? 그때 어머님 돈으로 논문 샀어요. 그래야 교수 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섰다.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너희는 내 돈으로 사기쳤다는 거니? 사기라뇨. 세상 다 그래요. 그냥 시스템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럼 이제 시스템을 부숴보자. 가영은 웃었다.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넌 모를 거야. 늙은 여자가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날 밤 그녀는 윤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시작하자. 뭘? 모든 걸. 내가 잃은 걸 되찾기 위해. 좋아. 내가 사람 붙여. 아니, 이번엔 내가 한다. 직접.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의의 온도였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남편의 낡은 장롱을 열었다. 안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하늘은 정의를 버리지 않는다. 남편이 생전에 쓴 글귀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어루만졌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하늘이 아니라 내가 정의를 보여줄 차례야. 새벽의 공기가 금속처럼 차가웠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다. 그녀는 다시 깨어 있었다. 요즘은 잠보다 깨어 있는 시간이 더 익숙했다. 잠은 고통의 휴식이 아니라 현실의 도피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았다. 책상 위엔 펜 하나와 종이 한 장. 그녀는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지워지고 다시 쓰이고 선이 그어졌다. 그녀의 손끝엔 분노 대신 정확함이 남았다. 이제 감정으론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산이야. 윤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정아, 학교 쪽에서 내부 감사 시작했대. 논문 대필 건 터졌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결국 올 게 왔네. 브로커가 입을 열었어. 세무조사 압박에 버텨내질 못했대. 좋아. 이제 남은 건 언론의 2차 타격. 그리고 법원. 그녀는 차분히 답했다. 법은 느리지만 세상은 빠르다. 이젠 내가 그 속도를 조절할 차례야. 그날 오후 백여진 변호사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노을빛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백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다. 민사도 곧 인용 날 겁니다.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받아들였어요. 자산 동결은 이미 확정. 그럼 그 돈은 돌아오나요? 돌아오겠죠. 다만 돈보다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뭔데요? 평판? 그들이 쌓아 올린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었잖아요. 이제 그 이름이 부서질 차례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름으로 살았으면 이름으로 끝내야죠. 백 변호사가 입꼬리를 올렸다.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요. 언론, 검찰, 학교. 세 줄의 줄이 하나씩 잡아당길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교회로 갔다. 예배는 끝났고 불은 꺼져 있었다. 십자가의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그 아래서 조용히 앉았다. 하느님,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냥 제 몫을 되찾는 일입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복수나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하나 빼앗는 사람, 둘 되찾는 사람.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전 되찾는 사람이에요. 며칠 후 뉴스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교수 논문 대필 사건, 내부 제보자 등장. 장미자의 인터뷰가 짧게 편집되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아들이 만든 죄라도 세상이 눈 감으면 그건 나의 죄가 됩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복수한 어머니가 아니라 정의를 지킨 노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불빛과 그림자처럼 늘 맞닿아 있다는 걸. 며느리 가영은 SNS를 닫았다. 학교에선 준호의 강의가 중단됐다. 학생들은 그를 향해 가짜 교수, 논문 도둑이라 조롱했다. 그의 연구실 문 앞엔 진실은 늦지만 도착한다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릴 적 엄마의 목소리였다. 준호야, 거짓말은 결국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 목소리가 칼날처럼 되돌아왔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기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TV를 껐다. 아들의 사과문이 화면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는 눈을 두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야. 다음 날 검찰 조사실. 가영은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최가영 씨, 논문 대필 비용 송금한 게 당신 계좌 맞죠? 모르겠어요. 남편이 시켜서. 그럼 이 이메일은요? 당신 계정으로 결제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가영은 입을 닫았다. 수사관의 눈빛이 차가웠다. 진실을 말하면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알았어요. 그도 수정 지시했어요. 그 순간 수사관의 펜이 움직였다. 그 펜의 움직임이 그들의 결혼보다 더 무거운 기록을 남겼다. 며칠 후 백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드디어 검찰 입건됐어요. 횡령, 사기, 위조, 업무방해.
모두 병합 기소. 준호는요? 공동정범. 그리고 며느리 쪽은 추가로 위증 혐의까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됐네요. 백 변호사가 물었다. 이제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웃었다. 용서? 아직 멀었어요. 그건 진실이 완전히 벌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며칠 뒤 그녀는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남편의 유품을 꺼냈다. 작은 금속 상자. 그 안에는 결혼 반지 한 쌍과 오래된 편지 한 장. 당신은 나의 정의이자 나의 안식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그래, 당신의 정의로 내 안식을 찾을게. 그녀는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불을 켰다. 테이블 위엔 신문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교수 논문 비리, 검찰 송치. 그 제목 위로 햇살이 비쳤다. 마치 정의가 빛으로 환원되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백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제 남은 건 학교와 협회 쪽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버티면 나는 끝까지 들춰낼 거예요. 백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서정님, 이젠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들은 내 삶을 장난처럼 다뤘어요. 그 대가를 정확히 계산해 줄 차례예요. 며칠 후 학교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리 위반 및 논문 대필 확인에 따라 박준호 교수의 임용을 취소하고 해당 부부를 검찰에 추가 고발 조치합니다. 그녀는 TV 앞에서 그 장면을 봤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기자들은 쏟아졌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정의야. 용서는 아직 멀었고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됐어. 그날 밤 장미자는 낡은 달력을 찢어냈다. 그 종이를 태워 창문 밖으로 날렸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흩어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리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빛났다. 복수의 여자가 아니라 계산을 끝내는 여자의 눈빛이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맑았다. 차가운 빛이 창틀의 먼지를 드러냈고 그녀는 그 빛의 결을 따라가며 커튼을 한 뼘 더 젖혔다. 정적? 정적은 언제나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백려진 변호사. 서정님, 오늘 2시. 검찰 영장 집행 들어갑니다. 자택,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보내세요. 끝을 보죠. 그녀는 차 한 잔을 내렸다. 수증기가 남긴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옮겨 앉았다. 컵 가장자리에 입술을 대고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 도망친 시간을 붙잡는 중이야. 오후 1시 40분. 차량 세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다. 검은 정복, 차가운 걸음, 열려지는 게이트. 경비실의 TV 화면에 영장 집행이라는 자막이 뜨고 경비는 의자를 반쯤 밀어냈다. 초인종 대신 철문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문이 열렸을 때 가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흰색이었다. 영장 나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 테이블 위 카멜 가죽 지갑, 침실 서랍의 반쯤 열린 틈, 드레스룸의 검은 상자들. 비닐 장갑 낀 손들이 하나씩 들어올리고 기록했다. 찍히는 셔터 소리마다 가영의 어깨가 1밀리씩 내려앉았다. 한쪽 방 컴퓨터 앞 수사관이 외장하드를 뽑았다. 결제 파일 확보. 매일 송수신 내역 백엄. 딱, 딱, 딱. 키보드 소리는 판결문에 박히는 못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 창가에 서 있던 준호가 반쯤 입을 열었다. 저는 모릅니다. 아내가. 수사관의 눈빛이 짧게 멈췄다. 본인 서명이 들어간 공문과 이메일 다수 확보했습니다. 진술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그녀는 멀찍이
다른 건물 그림자 속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다. 혓바닥 끝에 금속 막 같은 것이 살짝 감돌았다. 승리의 맛은 달지 않다. 정확하고 차갑고 길다. 그날 저녁 뉴스는 잿빛 앵커톤으로 말을 시작했다. 한양대 신임 교수 논문 대필 의혹, 검찰 영장 집행, 관련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학교 임용 취소 절차 착수. 화면 오른쪽 아래 작은 창에 그녀의 인터뷰가 잡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가 되찾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삶의 이름입니다. TV를 끄자 방 안은 갑자기 공허해졌다. 그녀는 커튼을 닫지 않았다. 밤은 죄의 윤곽을 잘 드러내준다. 어둠은 선명하고 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틀 뒤 학교 징계위원회. 유리병 너머 회의실엔 서류 봉투, 노트북, 생수병, 그리고 짧고 무표정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준호는 도착하지 못했다. 소환 일정이 겹쳤다. 대신 변호인 한 명이 고개를 수그린 채 앉았다. 위원장이 말했다. 원문 대조 결과 핵심 문단 37% 표절. 서지 항목 12건 허위. 대필 정황을 뒷받침하는 결제 기록과 수차례의 수정 요청 메일. 부정 취득 인정. 그의 눈빛은 노쇠 문고리처럼 차갑고 번들거렸다. 임용 취소 의결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누군가는 이를 우연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녀는 안다. 진실 쪽으로 기운 세상에 아주 작은 떨림이었다. 오후 검찰 조사실. 의자 다리 4개가 바닥에 그리는 소리가 거칠었다. 가영이 먼저 무너졌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그이가 원했어요. 논문이 더 필요하다고, 더 빨리 끝내달라고. 책상 위 레코더의 빨간 점이 작게 떨렸다. 준호는 끝까지 버텼다. 저는 모릅니다. 매일 당신이 썼습니다. 비서가 학술 용어를 이렇게 씁니까? 검사가 프린트를 밀어줬다. 중가로 참고 문헌 포맷, 전월 약어. 그의 눈동자가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박준호 씨.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중요한 건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을 시작하는지 끝내 숨는지예요. 그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등을 타고 지나가는 땀이 미지근했다. 알겠습니다. 짧은 말 뒤에 길고 요란하지 않은 무너짐이 있었다. 그 시각 그녀는 법원 민사과 4층 회색 복도에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는 고프지 않았다. 대기표 숫자가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처럼 가슴 어딘가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호명.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판사는 이미 서류를 절반 읽어내려간 상태였다. 원고 청구, 인용, 부당이득 전액 반환, 가압류 본압류 전환. 판사의 톤은 무미건조했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몸 어딘가 무너졌던 기둥에 콘크리트를 하나씩 부어 넣었다. 법정 밖 복도에 서자 백 변호사가 미소를 보였다. 이제 공적 기록으로 박제됐어요. 돈은 절차상 돌아옵니다. 그리고 명예도요. 그녀는 대답 대신 창문에 손을 올렸다.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의 열을 천천히 가져갔다. 밤. 문자가 왔다. 발신인 미상. 내용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준호였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멀리 도로 위로 늘어선 브레이크 등을 바라봤다. 멈춘 것들.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멈추게 만든 것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윤태수? 형사 구속영장 청구 들어간대.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법원이 쉽게 보내진 않을 거야. 그녀는 말했다. 쉬웠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지. 다음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 심사. 법원 입구 앞 계단, 카메라 셔터가 파도처럼 겹쳤다. 준호는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가영은 마스크 위로 번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혐의 인정합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롭게 휘어졌다. 그녀는 멀리서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장면을 스쳤다.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반복됐다. 진심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다. 그 문장을 떠나보내며 그녀는 다른 것을 붙잡았다. 이 싸움의 목적, 처벌 그 자체, 이 시간 뒤 속보, 법원, 구속영장 발부, 범죄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그녀는 TV를 끄지 않았다. 화면 속 회색 하늘 아래 호송차가 움직였다. 쇼윈도 반사에 그녀의 얼굴이 겹쳤다. 늙은 얼굴, 낯선 얼굴, 그러나 확실히 자신인 얼굴.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앉았다. 겨울 준비를 끝낸 가슴처럼 단단했다. 일주일 후 이중의 절정이 찾아왔다. 첫째, 학교의 공식 발표. 박준호 임용 즉시 취소. 향후 10년간 공직국 공립연구재단 지원 배제. 공동 책임자들 연구윤리위의 회부. 둘째, 방송의 2차 보도. 탐사팀은 영국 컨설팅이라 불리던 대필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고 수십 명의 유사 사례와 회계장부, 페이퍼 컴퍼니, 탈세 구조를 연속 보도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것. 학과장 김동안의 직무정지. 초기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어미가 돼서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던 그 무표정한 도덕의 얼굴이 꺼졌다. 그녀는 그날 밤 불을 모두 끄고 벽에 기댔다. 깜깜한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곤 냉장고의 낮은 숨, 도시의 먼 차 소리, 그리고 자신의 박동뿐. 그 리듬이 귓속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바뀌었다. 복수는 정확해야 한다. 다음 장면은 법정이었다. 형사재판, 첫 공판. 피고인석의 의자들은 늘 같은 크기와 같은 색인데 앉아있는 사람의 무게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자를 만들었다. 검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펼쳤다. 증거 목록 번호가 읽히고 페이지가 넘길 때마다 공기의 온도가 한 칸씩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상습적으로 편취했으며 상당 부분을 사치성 소비와 불법 대필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미약합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익숙한 스탠카토. 변호인은 오래된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 박준호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가족 간 재산 이동이며 범위 범죄 의도 인정은 신중해야. 검사는 웃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을 켰다. 포렌식 결과, 날짜, 시간, IP, 계정, 결제 라우트, PDF 영수증, 그리고 수정 지시 이메일. 법정의 공기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렀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가영은 팔목을 꽉 잡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가 창백해졌다. 그녀는 방청석 맨 앞줄에서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자신의 손등의 주름을 쓸어내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살아남은 시간들만이 남기는 질감이었다. 휴정? 복도에서 기자가 물었다. 어머니, 이제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기자를 곱게 보았다. 용서는 정의가 끝난 다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가 시작됐을 뿐이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백 변호사의 전화. 서정님, 오피스텔 등기 이전 완료. 가압류 전환분도 모두 확보. 추진 가능 금액 추산치 예상보다 큽니다. 얼마죠? 사치지출 환수 불가분 제외하고도 세전 약 그들 인생 10년치 정도.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다름질치며 들어왔다. 무너진 것들과 되찾은 것들 사이에 공기가 오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장부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장부는 세상을 고친다. 구영일, 검사는 낮고 짧게 말했다. 피고인 박준호, 징역 3년. 피고인 최가영, 징역 4년. 법정에 올린 숫자들은 겨울 저녁의 별처럼 차갑고 또렷했다. 최후 진술에서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저 들었다. 늦은 말은 그 말의 무게로만 존재한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선고는 2주 후. 딱! 짧은 소리가 법정을 밀어냈다. 그녀는 일어나 걸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의 소리 같은 구두굽이 복도의 흰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갑고 깨끗했다. 그녀는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날 밤 비닐에 쌓여있던 아주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복순에게. 혹시 우리가 틀릴 때가 오면 세상에게 물어봐. 세상은 생각보다 자주 맞아. 그녀는 봉투를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 말은 오늘만큼은 정확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자주 맞았다. 아니, 적어도 오늘은. 그녀가 세상을 맞게 만든 날이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도시의 공기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골목 담벼락의 회색이 조금은 옅어졌고 오래 잠겨있던 창문마다 햇살이 닿았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도장이 찍힌 판결문 한 장. 법원의 봉인선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잉크 냄새가 잔잔히 퍼졌다. 피고인 박준호, 징역 3년. 피고인 최가영, 징역 4년.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활자 하나하나가 오래된 돌처럼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쓸었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며칠 후 교회 앞마당에서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바람이 꽃잎을 흩날리자 그녀의 머리칼이 가볍게 흔들렸다. 권사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목사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울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진실은 아니었다. 눈물은 말라 있었지만 그 안쪽엔 아직 흐르는 게 있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무너진 사랑의 잔향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쓴 문장이 있었다. 진심은 지켜지는 것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따라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었다. 잉크가 다른 자리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그래, 나는 내 진심을 지켰어. 탁자 위의 초가 거의 다 녹아 있었다. 불꽃은 작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장 속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 증거, 서류, 사진, 기사 클리핑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것을 차례로 벽난로에 넣었다. 서류가 하나씩 타들어가며 불빛이 얼굴을 물들였다. 활자가 사라지고 종이가 재가 되어 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맑아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정리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옥을 지나왔으니
이제는 평화를 살아야지. 며칠 뒤 그녀는 낡은 시장을 걸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날 때 비린내가 코끝에 스쳤다. 예전 같았으면 인상을 찌푸렸을 냄새였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냄새는 삶의 흔적이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다. 시장 한복판의 소음이 귀를 채웠다. 호객하는 목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고무장갑 스치는 물소리. 모든 소리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속을 걸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통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교도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엄마,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창문 밖으로 하늘을 보면 엄마가 떠오릅니다. 그 하늘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엄마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편지를 바라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졌을 뿐이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언젠가 마음이 완전히 식으면 그때 읽어주자.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곡은 상처를 딛고 다시 걷는 이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들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그 바람에 초가 꺼졌다. 방 안은 어둡지만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만든 어둠이었기 때문이다. 새벽 그녀는 다시 창문을 열었다. 먼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 빛을 살짝 감쌌다. 차갑고 따뜻했다. 서로 다른 온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이게 삶이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그 호흡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마치 새로운 하루가 태어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 몇 올이 흘러내렸다.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복수로 인해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나는 이제 나를 속이지 않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의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다. 거실의 시계가 8번 울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그 쓴맛이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다. 창밖의 햇살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 빛을 향해 인사하듯 흔들었다. 이제 됐어. 이제 진짜 끝이야.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작은 수첩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썼다. 복수는 증오로 완성되지 않는다. 복수는 진실이 완성될 때 비로소 멈춘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냄새가 있었다. 기억의 냄새, 정의의 냄새,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인생의 냄새. 그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속삭였다. 그래도 살아야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